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강신주 선생님의 감정 수업이에요. 스피노자가 에티카라는 책에서 정의한 인간의 48가지 감정들을 살펴보는 책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아껴두고 아껴두었던 인간의 감정,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챕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스피노자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계세요. 외부의 원인에 대한 생각을 수반하는 기쁨이다. 기쁜 감정이네요. 그리고 어떤 기쁨이냐면 어떤 나를 이런 감정에 이르게 한 그 원인에 대한 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쁨이다. 그러니까 뭐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자, 하나씩 알아가 보죠. 자신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 강신주 박사님이 이 사랑이라는 감정, 스피노자의 정의로도 살펴보겠지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설을 한 편 또 가져오셨겠죠. 바로 펄벅의 동풍서풍입니다. 우리 펄벅은 우리에게 대지로 알려진 그런 미국 작가죠. 미국인이지만 중국에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하였고 그런 분이세요. 따뜻한 그런 소설을 남겨주신 분인데, 자, 소설이 아니라 강 박사님의 글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 있는가? 이런 경험이 없다면 불행히도 한 번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사랑의 감정에 포로가 되는 순간 황소고집도 자신의 뜻을 꺾고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은 카페 라떼인데도 상대방이 먹고 싶은 아메리카노를 함께 마실 때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물론 그 상대방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때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감정이 가진 신비한 힘 아닌가. 자신의 뜻보다 상대방의 뜻에 따라 사는데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오직 사랑에 빠질 때만 가능해진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자신의 뜻이 좌절될 때 기쁨은커녕 깊은 슬픔과 좌절을 맛보기 때문이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인의 삶이고 타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노예의 삶이다. 어느 누가 이런 노예의 상태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겠는가 말이다. 사랑에 빠지지 않고서야. 한마디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평소의 소신이나 가치관, 심지어 종교마저 기꺼이 내던져 버린다. 이것만큼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표가 또 있을까? 자발적인 노예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보다 위대한 감정은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의지, 지성, 신념처럼 인간이 자랑스럽게 여기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들도 사랑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예가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발적인 포기가 가능할까? 스피노자의 통찰이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다.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정의하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랑이란
사랑은 외부의 원인에 대한 생각을 수반하는 기쁨이다. 바로 이것이다. 사랑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기쁨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스피노자는 기쁨의 감정은 인간이 더욱 작은 완전성에서 보다 큰 완전성으로 이행할 때, 그럴 때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욱 충만해진다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다. 그러니까 보다 자신이 상승해진다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감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사랑에는 외부 원인이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감정은 특정한 외부 대상을 전제로 하는 기쁨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누군가를 만나 과거보다 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기쁨을 느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와 사랑에 빠진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을 떠날 수도 없거니와 그가 떠나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다. 그가 떠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헤어지면 페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군요. 이제야 알겠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표어가 당신 뜻대로인 이유를 말이다. 상대방을 붙잡아 두기 위해 우리는 그가 원하는 것을 가급적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야말로 기쁨의 대상일 테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은 헌신적인 것이라고 섣부른 오해는 하지 말자.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을 내 곁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대방이 내 곁에 있어야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는 일종의 유혹. 내 곁에 있으면 당신 나라는 사람을 노예로 두고 영원히 존중받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유혹인 셈이다. 어느 누가 이런 매력적인 유혹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 펄벅의 소설이 한 편 있다. 동풍서풍이란 소설의 주인공 괴이란이 동양의 여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신념과 아울러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전족을 버린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은 신여성으로 사는 아내였던 것이다. 남편은 서양의학을 배운 계몽된 지식인이었기 때문이다. 서풍을 껴안기 위해 동풍을 버리는 결단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제목이 동풍서풍이군요. 동풍에 익숙했던 사람이 낯선 서풍을 맞으며 산다는 것은 생각만큼 녹록한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바꾸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소설 속에서 괴이란이 전족을 벗는 사건은 매우 상징적이다. 괴이란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어린 시절부터 줄곧 자기 발을 감싸고 있는 전족을 벗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물리적 고통으로 괴로우리라는 사실을. 그렇지만 괴이란은 이미 피부가 되어버린 전족을 기꺼이 벗어던진다. 피부를 억지로 몸에서 떼어내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말이다. 사랑 때문이다. 자, 이 동풍서풍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사실 저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소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펄벅의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뭐 대지뿐만 아니라 관심이 많아서 찾아본 적도 있고 또 다른 책도 덜 유명한 다른 여러 권의 책들도 읽어보았는데 이 동풍서풍이라는 또 소설은 처음 알게 돼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을 논하기에 아주 좋은 소설 아닌가 싶네요. 자, 소설 속 문단을 좀 읽어 드려 볼게요. 신기하게도 내 외적인 아름다움은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건만 내 고통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는 나를 어린아이 달래듯 위로하려고 했어요. 나는 고통에 못 이겨 그가 누구인지 그의 직업이 뭔지도 잊어버린 채 종종 그에게 매달렸어요. 괴이란 우리는 이 고통을 함께 견뎌낼 것이오. 남편은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참아보기 힘들지만 이건 단지 우리 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생각해보고 사악한 구습에 옛날 풍습, 옛 풍습 관습, 사악한 구습에 대항한다고 말이오. 싫어요. 나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나는 오직 당신을 위해 참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신직 여성이 될 거예요. 남편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그 얼굴도 류 부인에게 이야기를 건넬 때처럼 약간 밝아졌어요. 그것이야말로 바로 내 고통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또 이후로는 이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것 같았죠. 네, 소설 속 문장이에요. 마음이 좀 아프네요. 아픈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이런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좀 싫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알랭 드 보통에 대한 책을 좀 보았거든요. 언젠가 이제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알랭 드 보통이 얘기하는 그 사랑의 정의 쉽사리 잘 받아들이고 싶진 않은데 그렇기도 하겠구나, 그래야 겠기도 하겠구나 싶었던 것이 알랭 드 보통은 사랑을 에듀케이션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끊임없는 학습, 교육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마치 선생님이나 어머님처럼 이렇게 변화시켜 가도록,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직접 선생님, 어떤 어드바이저의 입장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상대가 바로 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사랑을 통해 스스로 이 성장해 가게 되는 그 사랑 속의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 또 타인과 함께하는 경험 등을 통해 스스로 성장해가는 그런 여러 의미에서 사랑을 에듀케이션이라고, 러브 이퀄 에듀케이션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을 접했던지라 이 동풍서풍에서의 이 남편 스타일의 사랑이 참 로맨틱한 사랑을 지향하고 바라왔던 그 미셸의 견지에서는 쉽사리 이 고개가 끄덕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성적으로는 이게 어쩌면 알랭 드 보통이 얘기하는 그런 유형의 사랑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시 책 속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나 괴이라는 이 사랑에는 어딘지 모르게 서러운 구석이 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감행하고 있지만 남편은 단지 아내가 신여성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의 존재를 마냥 갈망하게 된다. 나와 너를 제외한 일체의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남편은 과연 괴이란을 사랑하고 있기는 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그가 얼굴에 쌀가루를 곱게 바르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 제발 나를 위해 이런 식으로 얼굴에 떡칠하지 마시오. 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좋소. 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남편은 괴이란 자체보다는 그녀의 외양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 관심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땐 무관심하다면 이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겠는가. 그래요. 이 남편은 좀 일반적이지 않은 의미로 외모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의 남자들이라고 하면 그 여자의 외양에 자기 애인의 외모에 관심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자신에게 그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그런 아름다움에 끌리는 것이지, 그것을 그 더 아름다운 것에 치장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더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것에 시선이 가는 것인데,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인데, 이 동풍서풍의 괴이란의 남편은 외양에 관심이 있지만 다른 외양을 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외양은 수수한, 화장하지 않은 그런 신여성다운 모습, 이 외모를 꾸미는 것에 공을 들이는 구식 여성이 아니라 어떤 그런 신사상, 신지식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신여성의 외양을 당신의 와이프가 그의 와이프가 갖추었을 때는 호응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냉소를 보인 거죠. 그렇게 건성으로 말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괴이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건 오로지 그녀가 전족을 풀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다. 그래요. 그녀는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가 관심 가질 만한 행동을 결심한 거죠. 평생 달라지고 싶다고 꿈꿔본 적도 없는 괴이란이 위대한 사랑의 감정에 깊이 몸을 담그기로 결심한 반면, 남편의 관심은 여전히 괴이란 그녀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왜곡되었던 그녀의 발, 낡은 관습을 상징하는 그녀의 발을 향하고만 있었던 것이다. 지금 남편은 아내를 일종의 계몽의 대상으로, 다시 말해 인류애라는 감정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남편은 전족으로 상징되는 동풍에 아직도 젖어있는 그의 아내에게 측은지심을 품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신여성 류 부인에게 지어 보였던 똑같은 미소를 괴이란에게도 이제 한번 던져줄 수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자신의 뜻대로 괴이란도 미개한 풍속을 버리고 개화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녀의 남편은 알고 있을까? 진정 불행한 사람은 괴이란보다는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전족을 벗는 순간 괴이란은 자신을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는 깊은 사랑에 몸을 던지고 있지만, 남편인 그에게는
자신이 타고 있는 서풍을 버리고 동풍의 몸을 맡길 만큼 강렬한 사랑의 감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괴이란과 남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그것은 비극이다. 한 사람은 제대로 사랑에 빠져 자신을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상대방을 자기한테 걸맞은 아내인지의 여부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녀의 노력을 봐주지 않는 거죠. 그녀의 노력으로 눈길이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해요. 두 사람 사이에 동풍도 아니고 서풍도 아닌 더 격렬한 폭풍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 작가에 대한 소개로 좀 넘어가 볼게요. 펄벅 여사는 1892년에 태어나서 1973년에 돌아가셨네요. 선교사 부모님을 따라 중국에서 성장했으며 정신지체아인 큰딸로 인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장애아를 키우신 그런 고난의 삶이 있으셨네요. 마음에 어떤 큰 짐이 있으셨을지. 그녀의 첫 소설 동풍 서풍, 첫 소설이었군요. 1930년에 출판된 첫 소설이라고 합니다. 동풍 서풍이 예상 밖으로 성공하자 대지를 발표하여 퓰리처상을 탔고, 이 작가의 그 정신지체아인 큰딸이 대지에서 왕릉의 딸로 그려진 그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대지의 후속편인 아들들, 분열된 일가를 출간했다. 1938년에 방대한 중국 농민의 삶에 대한 자전적이고 진심 어린 묘사를 인정받아 미국 여성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미국에 돌아온 후에는 자신의 소설들을 출간했던 제이데이 출판사 사장과 재혼하였고, 펄벅 재단을 설립하고 양 자녀를 9명이나 두는 등 휴머니즘 사상을 실천에 옮겼다. 동풍 서풍은 짧지만 신과 동서 간의 갈등이 응축된 소설이다. 게이란의 어머니는 내 또래 중에 소설의 주요 소재가 되는 전족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게이란의 어머니는 내 또래 중에 너처럼 작은 발을 가진 아이를 본 적이 없단다 라며 딸의 전족을 자랑스러워한다. 반면 아들의 약혼녀가 사설을 배웠다는 말에 학문은 미모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걱정한다. 이 소설은 전족을 둘러싼 에피소드를 통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충격을 잘 묘사하고 있다. 자, 그 묘사한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남편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나를 다정하게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나는 의자 밑에 있는 발을 급히 끌어당겼죠. 그의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전족이 아름답지 않다고? 지금까지 나는 내 작은 발에 항상 자부심을 느꼈어요. 어린 시절 내 어머니는 직접 내 발을 더운 물에 담그고 매일같이 붕대를 점점 더 단단하게 감아주셨죠. 내가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면 언젠가 내 남편이 내 발을 아름답게 칭찬하리라는 걸 상기시켜 주시면서 말이에요. 중국인에게, 중국 여성에게 전족이 이런 의미였군요. 이런 것들이 그 서양인인 펄벅, 선교사의 딸로 자란 펄벅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녀의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녀의 그런 좋은 작품들로 이렇게 승화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오래된 소설들을 보면서 그 시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제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게 느껴져요. 전적이라는 게 아팠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이 변해가는 세상의 물결 속에서 뭐가 맞는 건지, 그리고 새로운 물결에 꼭 맞는 건지 바람직한 건지,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로부터 거의 두드려 맞는 듯한 정신의 충격들을 받았을 걸 생각을 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시대에 제가 꼭 이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입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 아니면 그런 시대를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들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깨우치기에 너무나 많은 지금은 이 철학적 발전과 그 지적 소산물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접하는 게 너무 소수에 한정되어 있었을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네요. 참 책을 읽으면서 잘 놀아요. 그쵸? 미셀은 참 잘 노는 것 같아요. 자, 이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조언을 주고 계실까요? 우리의 강 박사님께서 사랑에 빠지면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주인공이 된다.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조연으로 물러난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와 정치적 신념 같은 관념들일 수도 있다.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조연일 때 우리의 삶은 우울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자신의 꿈과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조연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목숨을 거는 것이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는 표현은 사랑에도 그대로 관철된다. 주인공 아니면 죽음을 달라로 이제 변환되어서 이렇게 원하게 될 수 있죠. 주인공 자리를. 사랑의 위기나 비극은 모두 사랑의 정의로부터 설명된다. 사랑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의로부터 모든 사랑의 위기나 비극이 초래된다라는 거네요. 그 말은 그럴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서로 동등한 주인공이 아닐 때 사랑은 비틀거리게 된다. 여자는 남자를 남자 주인공으로 만들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여자는 남자를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남자는 더 이상 여자를 주인공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결혼하면 많이 일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이 순간 사랑은 위태로워진다. 또 다른 위기는 두 사람 이외에 제3의 것들이 조연의 자리가 아닌 주연의 자리로 떠오를 때 발생한다. 시부모가 무대를 휘두른다든가,
남녀 중 어느 한 사람의 종교나 정치적 신념이 중심이 되는 순간 두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조연으로 강등되고 동시에 사랑의 기쁨도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위기를 지혜롭게 그리고 단호하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사랑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유일한 문제일 것이다. 그래요. 요약하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초심을 버리지 말고 마치 그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려는 노력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이 그들과의 관계보다 사랑보다 우위에 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게 지속적으로 그 마르지 않는 사랑의 비결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공감은 되는데 너무 힘들 것도 같고 그래요. 자, 여러분의 사랑로는 어떠십니까? 어떤 사랑을 하고 싶으시고 어떤 사랑을 살고 있는가 묻고 싶어지네요. 궁금해지네요. 오늘 사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읽으려고 준비 다 해두고 있었는데 분량도 길 것 같고 왠지 이 감정 수업으로 손길이 급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동안 미뤄두었던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우연치 않게 오늘 이렇게 읽어드리게 됐는데요. 아마 알랭드 보통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책을 읽은 지 얼마 안 됐어서 이 토픽에 눈이 더 들어오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침입니다. 오늘은 투표 전날이에요. 그래서 기쁘네요. 내일 투표도 해야 하지만 또 투표를 마치고 나면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몹시 기쁜 소풍 가는 듯한 느낌의 아침입니다.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미셸은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